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서울대 천문학과 석박사 과정에서 저와 같이 이제 이정호 교수님이 지도를 받고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과 행성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의 세계가 생길 수 있는 별 탄생 영역에서 어떠한 화학 물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연사님께서 진행해 오신 연구해 오신 천문화학이라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뜨거운 박수로 정재훈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정재홍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의 연구 발표 제목은 이제 우주는 거대한 화학 실험실, 우주에는 어떠한 분자들이 있을까입니다. 이거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원래 이제 저희 공개 행사 같은 경우 보통 중학생 이상부터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한번 초등학생분들도 받아보자고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았는데 보니까 초등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초등학생분들? 아유. 네. 그럼 뭐 중학교, 고등학교 있으신가요?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그럼 뭐 부모님들이나 뭐 대학생, 대학원생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초등학생분께 익숙하게 마인크래프트 형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는데, 네, 어쨌든 발표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천문학이라는 것이 뭔지 잘 익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 이렇게 우주를 볼 수 있는데 이 우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직 좀 보통 이제 별이나 아니면 달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주에 어떤 천체들이 있는지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짧은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람 크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점점점 뒤로 가면서 이제 작은 하나의 마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마을은 미국 어느 한 도시에 속한 곳입니다. 점점 더 뒤로 가면은 이제 지구가 보이게 되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보이게 되고, 지구 주변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달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우리랑 가장 가까운 별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이라는 별은 근처에 다른 이제 친구 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 이렇게 태양을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냥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처럼 생겼죠. 그 태양 주변에 이제 친구 별들이 이렇게 있고, 그 별들이 모이면은 저희가 별들이 한 수천억 개 모이면은 은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모임, 이것을 은하라고 하고, 우리 은하 중에 이제 이쪽 부분에 태양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은하의 모습이고, 또 은하는 은하끼리 또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은하끼리 뭉쳐 있는 것을 은하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은하단이 또 뭉치면은 이제 우주의 약간 거미줄 같은 구조를 이렇게 이루면서 저희는 이제 우주 거대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거대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구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지구에서 다시 아까 이제 여성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람의 몸속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사람의 눈동자에서 눈동자에 있는 이런 작은 세포들을 이루고 있고, 백혈구, 그리고 백혈구를 또 확대를 하면은 염색체 같은 것들이 보이고, 염색체를 또 확대를 하면 이제 DNA 것들이 보이고, DNA를 확대를 하면 우주를 이루는 가장 작은 구조인 원자 구조 같은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우주의 거대 스케일을 보여주고 또
사람 안쪽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작은 세포 단위까지 보여드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 우주의 거대한 하나의 구조가 어떻게 이 생명체랑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 천문학자는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가 가장 근본적으로 가진 질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주에는 우리뿐일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는 또 이런 작은 질문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약간 여러분께서 빅뱅 이론 이런 거를 들어보셨으면 이제 그거와 관련된 질문이고 또 방금 그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천체들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별과 은하등 아니면 뭐 은하단 등 다양한 천체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또 이런 질문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우리뿐일까랑 관련된 질문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지만 뭐 외계인은 있을까? 아니면은 생명체는 어떻게 시작한 걸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할 질문은 이 생명체는 우주에서 어떻게 시작한 걸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인데요. 지구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현재는 이렇게 지구에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들, 또 나무와 풀과 같은 식물들, 또 바다에는 이렇게 고래상어, 거북이와 같은 이런 다양한 생명체들이 현재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궁금했던 게 이 현재의 생명체 이전에 예전의 지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억 년 전, 1억 년 전, 2억 년 전 지구의 생명체를 보면 아마 많은 초등학생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이런 공룡 같은 것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공룡이 사라지고 이제 5억 년 전 지구의 생명체인데 바다에만 사는 이제 물고기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더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 과거로 가면은 이제 물고기와 같은 생명체도 없고 그냥 생명체를 이루는 아주 작은 기본 단위 세포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40억 년 전에 지구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게 사진은 크게 박아 나왔지만 이 크기는 굉장히 작아서 일반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크기인데요. 근데 세포도 사실 세포를 이루는 물질들이 또 안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세포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자면 세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아주 작은 생명단위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세포를 이루는 구조는 이런 단백질이나 아니면 DNA, RNA, 세포막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세포 안에서 일하는 작은 일꾼이라고 할 수 있고 DNA 같은 경우는 생명체의 정보를 담은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사실 더 잘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작게 나누어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아미노산, 핵공기, 당, 지방산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뭐 복잡한 예름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것들 또한 더 작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작게 나누면 이제 막 유기 분자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분자는 사실은 더 작게 나눠서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라는 것은 이제 우주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고 분자는 이제 원자들이 서로 붙어서 이루어진 작은 조립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분자의 모양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들이 여기 이 아래에 보이는 이제 원자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 세포의 재료가 되는 물질들이 과연 우주에도 존재할까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 지구에서 수십억 년 전에 지구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좀 더 복잡한 아미노산, 염기, 당을 만들고 또 이제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가 진화해서 동식물들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이 분자들이 이미 우주에 존재를 하고 있는가? 그게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았는데 천문학자들이 이 신기하게도 이러한 분자들이 우주에서 굉장히 흔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로 얘기를 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42억 년 전 아기 지구라고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이제 세포 이런 것들도 생기기 전에 이제 막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근데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렇게 유기 분자들이 우주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기 분자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각 만들어진 행성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분자들을 재료 아니면 씨앗 삼아서 이런 세포, 그리고 훨씬 더 진화해서 공룡이나 사람들까지 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이러한 분자들은 우주에 어디에서 주로 만들어질까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천문학자의 하루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자가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인지, 평소에 뭘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하나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 천문학자들은 사실 망원경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주로 하냐 하면은 관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논문을 읽고 논문을 쓰는 작업을 합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책 같은 형식으로 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논문을 읽고 쓰므로써 다른 과학자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중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논문을 읽고 논문을 쓰는 시간을 보내고요. 그래서 짤막하게 소개를 드려봤고, 다시 방금 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이거였죠. 우주에 어디에서 주로 만들어질까? 답은 이제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는 구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별과 행성 같은 것들도 원래 존재했던 게 아니고 마치 사람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제 죽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별과 행성들은 이제 주로 우주에 있는 거대한 먼지와 빛의 구름, 저희는 이제 분자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구름에서 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이제 아무 데서나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구름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구름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밤하늘을 확대를 해보면 이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별이 보이지만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구름처럼 생긴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별과 행성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아기별들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구름 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구름 속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이제 이 구름을 자양분 삼아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구름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엄마의 뱃속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구름은 이제 기체와 먼지들로 이루어진 구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주의 한 공간에는 이러한 모양을 띠는 것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구름 이름이 오리온 분자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구름이고, 사실 이거는 이제 겨울철에 오리온 별자리를 보면은 볼 수 있는 그런 분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분자원이라는
불리는 이 구름에서 어떻게 아기별이 아니면 원시성이 피어나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차갑고 큰 가스랑 먼지 구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다는 것은 이제 이 사이즈가 태양 같은 별이 막 수십만 대 이렇게 그 길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구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구름이 이제 모이면은 충분히 무거워지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서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커다란 구름이 작아지고 또 작아지게 되면 굉장히 안쪽에 작은 애기별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기별 주변에는 아기별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원반 같은 것들이 또 같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원반에서는 사실 별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구, 화성, 목성과 같은 행성들도 여기서 아기별과 함께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이 아기별 근처를 찍었을 때 보이는 이미지이고요. 여기 중심에 아기별이 있고 주변을 둘러싼 원반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은 현재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처럼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별이 이렇게 딱 잘 보이게 되고 여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들이 다 이렇게 서로 뭉쳐지면서 행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먼지와 빛의 구름은 사실 우주의 화학 실험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들이 아기별과 행성들만 만들 뿐만 아니고 생명과 관련된 재료들도 함께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만약에 이 구름들이 별과 행성만 만들고 이 생명체랑 관련된 재료들을 많이 만들지 못해 이런 재료들은 우주의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면 이 별과 행성들은 지구와 같은 생명체를 만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연찮게도 이렇게 별과 행성들이 만들어질 때 같이 이러한 생명체랑 관련된 재료들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 천문학자들이 알게 되었고요. 근데 왜 화학 실험실이 될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 구름이 아까 제가 차갑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차갑습니다. 영하 26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 이 구름 속에 들어있는 우주먼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런 예를 들자면 약간 풀처럼 끈적끈적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우주먼지에서 이제 원자랑 분자들이 달라붙어서 서로 만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놀이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하나의 큰 분자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분자원의 굉장히 작은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우주 먼지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먼지가 여기 있는 원자들이 붙어서 분자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산소 원자가 하나 먼지에 딱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와서 붙게 되고, 또 수소 원자 하나가 와서 붙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 즉 물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우주 먼지를 통해서 물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이제는 우주에 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천문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뿐만 아니고 더 복잡한 분자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 이런 분자들이 앞서 보여드린 이제 세포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기초적인 재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분자원에 여러 가지 분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분자들이 이제 구름이 수축을 하면서 분자들도 같이 이동을 하고, 또 결국에는 이런 아기별과 그 아기별 주위의 원반에까지 이러한 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행성들이 만들어지면 이 분자들이 행성들에도 전달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이 분자들이 저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또다시 간단한 사진을 또 몇 개 보여드릴게요. 쉬는 느낌으로. 또 이제
천문학자의 학으로 이제 연구 회의하기라는 게 있는데, 아까 그 보통 이제 논문을 읽고 논문을 쓰고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아니면 뭐 두세 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가 새롭게 발견한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의논을 하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가 어떻고 저 아이디어가 어떻고 하면서 의논을 하는 것이고, 이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의논을 활발하게 해야지 이제 좀 더 좋은 연구 결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같이 팀 사람들이랑 먹으러 가기도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때까지 한 질문을 2개 정도 보여드렸었는데, 세포의 재료가 되는 물질들이 우주에도 존재할까에 대한 답으로는 존재를 하고 사실은 지구보다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구로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 분자들은 우주의 어디에서 주로 만들어질까라는 질문에는 이제 주로 아기별과 행성이 만들어지는 그 분자원이라고 불리는 구름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자들이 저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은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인데요. 그 망원경은 소개하기 앞서 이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천문학자는 저 멀리 있는 곳까지 직접 가가지고 이게 어떤 분자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부분은 이 빛인데요. 빛은 왜냐하면 굉장히 멀리서도 엄청나게 빛의 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구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이제 주로 이용해서 천문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빛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색깔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파장이라는 물리학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우주의 모든 물체는 각각 다양한 색깔을 빛을 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색깔만 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그런 색깔들은 사람이 볼 수 없지만 사실 우주에서는 이쪽의 색깔들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망원경이고요. 망원경도 그 색깔 파장에 따라서 다양한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블 우주 망원경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눈과 비슷한 색깔을, 가시광의 영역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고, 또 몇 년 전에 우주로 올라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사람의 눈보다 더 긴 파장, 또 긴 그쪽을 보는 우주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전파 망원경은 이 적외선 망원경보다 훨씬 더 긴 파장을 보는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에 따른 천체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늘의 어떤 한 영역을 확대했을 때, 그리고 전파 망원경으로 이 영역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천체의 모습이고, 또 다른 색깔, 또 다른 파장대의 망원경도, 예를 들어 이건 적외선 쪽의 망원경인데 같은 영역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하는 그 엑스레이 망원경으로 이 똑같은 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하면 이 천체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 천체의 연구를 할 때 다양한 화장대의 망원경을 이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천체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생명체랑 관련 있는 이런 분자, 그리고 분자 구름 같은 경우는 주로 굉장히 긴 파장인 전파에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이제 이런 물체들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이 멀리에서 날아오는 빛을 받아서 신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자들이 신호를 내는 것을 얻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뾰족뾰족한 거 하나가 이 각각의 분자가 되는 신호라고 할 수 있고, 이
여러 가지 분자가 내는 신호들이 합쳐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뾰족한 것들을 보여진 숲 같은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이라고 불리는 것을 분석을 하면 어떤 분자가 이 분자 안에 존재를 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때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분자들 목록을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자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러한 분자들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로 발견이 된 분자들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망원경 기술도 많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자들을 찾을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 기술도 좋아지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 물론 이 분자들이 모두 생명체, 아까 말씀드린 세포랑 관련된 그런 기본 재료가 되는 분자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수준의 분자까지도 이 우주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왔는데, 사실은 그 천문학자들이 이 분자들을 관측을 했을 때 이 네 가지의 진화 단계에서 이른 진화 단계에서만 주로 분자들을 관측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체들이 훨씬 더 크고 분자의 양도 많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쉽게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아기별 주위의 이 원반에는 어떤 분자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측은 많이 진행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기별 주위의 원반에는 어떤 분자들이 있을까가 요즘에 천문학자들이 주로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넘어가기 전에 또 이제 사진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 이제 연구 회의를 하고 하는 거 외에도 1년에 한두 번씩 국내나 해외 학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천문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천문학자는 약 10,000명 정도 있고 사실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이 10,000명 중에서도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속한 천문학자들은 몇백 명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작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회 같은 데를 가면은 이제 만났던 천문학자들을 또 만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 이런 학회 같은 데를 가서 이때까지 연구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다른 천문학자들 의견을 어떤지 교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있었던 사진을 찍은 것이고, 이거는 미국에서 천문학자들이랑 학회를 했던 것, 이건 바로 얼마 전인데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 돌아온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아까 아직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기별 주위 원반에는 어떤 분자들이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이게 아기별 주변의 이런 원반들이고, 이것이 진화를 하면은 이렇게 태양계처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만들어진 분자들이 이 태양계 행성들에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 그런 것도 질문 중에 하나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연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기별 주위 원반에 어떤 분자들이 있는지 알아보자가 주요 목표였고, 저희 연구실 사람들이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계십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주목한 천체는 아기별 V883몰이라는 아기별입니다. 이 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밤하늘을 확대해 보면 이런 작은 오리온 분자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오리온 분자 안에서도 더 확대해서 들어가면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천체인 이 V883몰이라는 아기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 대상이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아기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진인데요.
이거를 더 확대를 해보면 안에는 이렇게 안에 아기별이 있고 주변에 또 원반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는 어떤 생명체랑 관련 있는 분자들이 있을까? 그것이었던 것이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이 천체를 관측을 하였습니다. 관측을 하면 아까처럼 이제 신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수많은 신호들이 분자가 내보는 신호들을 저희가 잡을 수 있게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 선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분자가 내는 저 여기 있어요 하는 이런 신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신호들을 한 부분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이제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지만 어떠한 천체 물리학적 계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 관측된 신호를 이제 물리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델링을 함으로써 저희는 이 분자가 어떤 분자들이 이 신호를 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아기별의 주위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기별 주변의 원반에서 어떤 분자가 존재하는지 자세하게 연구한 것은 저희 연구팀이 이제 세계에서 최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학계에 보고를 하게 되었고 이제 뭐 농담을 하나 드리자면 이 에탄올은 어른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술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반에서 술이 발견된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분자선의 세기, 아까 그 신호가 얼마나 밝냐, 어둡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분자의 양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한 부분을 캡처해서 가져온 것인데 이렇게 분자의 양이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양을 구해서 이전의 연구들과 비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원반의 분자들은 구름 속에 있을 때보다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문학자들이 주로 연구를 해온 대상은 이른 지하 단계의 구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름에서 관측된 분자들 양보다 저희가 원반 단계에서의 관측된 분자의 양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지만 또 특이한 결과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원반이라고 하면 이제 행성들에게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뭔가 생명체의 기본 재료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분자들은 관측이 되었지만 그게 생명체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글리콜 알데하이드나 아니면은 질소가 포함된 분자들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자들은 사실 이른 단계에서는 잘 관측이 됐던 분자들이거든요. 근데 왜 더 진화된 상태에서는 발견이 안 되었을까? 그것이 이제 가장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리콜 알데하이드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당을 이루는 기본 분자라고 할 수 있고 이 당은 결국에는 이제 DNA와 RNA를 이루고 그게 이제 세포에 속하게 되는 그런 기본 재료라고 할 수 있고 또 질소는 여기 질소라는 원자가 있는데 질소는 아미노산과 연결이 있고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기본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단백질을 이루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명에 관련해서 필수 요소인 분자들이 관측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나가야 할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원반에서 행성이 만들어지고 행성으로 분자들이 전달되어서 생명체의 재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관측한 이 V8835이라는 아기별 주변의 원반에서는 안 보였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은 없고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이 천체에 대해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때까지 총 5편의 논문을 출판을 하였고 가장 최근에 출판한 논문이 제가 1저자로 작성한 이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의 소개는 마쳤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재료는 어디에서 왔을까가 이제 가장 큰 질문이었고, 먼저 생명체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의료기자들은 지구와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주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또 그러한 분자들은 별 탄생 지역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우주의 화학 실험실에서 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과 행성이 태어나는 구름에서는 다양한 이런 분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화학 실험실이라고 부를 수 있고, 앞으로의 질문 같은 경우는 이런 아기별 단계에서 만들어진 분자들이 얼마나 원반까지 전달되는가, 그리고 그 분자들이 또 어떻게 행성의 재료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연구 성과 발표를 마치겠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기 먼저 주세요. 네, 그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늘 참석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천문학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오히려 이렇게 관심을 좀 이제 아주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궁극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여정이, 그러니까 이 본질이 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냥 순수한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서 천문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그 인간이 존재했을 때부터 굉장히 고대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학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는 천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은 이런저런 호기심이 들 거잖아요. 그런 호기심들이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것을 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답하기 위한 여정을 지금 수천 년째 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기술들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망원경들과 또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컴퓨터들이 이런 천문학의 발전도 굉장히 진보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질문에 답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 아기별 근처에 그 원반에서 질소랑 뭐 이런 게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아기별 사례에 대해서도 다 거의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진화 단계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자면, 제일 크고 점점 작아지고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큰 천체는 저희가 관측하기가 쉬워가지고, 큰 천체는 이제 더 이른 진화 단계의 천체인 거죠. 이 구름 속에 있는 아기별 주변에 구름 속에 있는 분자들에서는 이러한 분자들이 잘 발견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자들이 잘 발견이 되었으니까 가장 이제 낮은 진화 단계 아기별의 원반 근처에도 이런 분자들이 당연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연구팀이 처음으로 제대로 좀 분석을 해본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원래 잘 보였던 애들이 좀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좀 신기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상태에 있는 아기별들과 원반들을 더 많이 찾아가지고 나중에 또 연구를 샘플 숫자를 늘려가지고 해보면은 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저희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아기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연구 지금 하시는 왜 그 V883 오리라는 아기별을 연구를 시작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아, 그것은 제가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어려워질까 봐 사실 뺀 내용이거든요. 원래는 그 먼지에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이 분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먼지 위에서. 근데 이렇게 분자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는 이 분자들이 빛을 못 내요. 그러면은 저희가 전파 망원경을 써도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지역에서는 분자를 잘 관측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런 그 아기별 주변의 원반은 사실 굉장히 차가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들이 그 먼지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없고, 안 그래도 작은데 먼지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더 연구하기가 힘든 대상이 이런 원반들이에요. 근데 그 V883몰이라는 그런 아기별이 굉장히 특이한 이유는 이 아기별의 주변의 물질들이 이게 아기별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 기간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얘가 굉장히 열을 받아가지고 주변을 막 데워요. 데우면은 원반이 따뜻해지면서 그 먼지에 달라붙어 있던 애들이 이렇게 막 날아가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원리 때문에 저희가 우연하게 좋은 천체를 찾아가지고 관측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막 물질을 흡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원지별 주변의 원반들은 이렇게 분자들을 관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완전 가태어나 원시성을 완전 다 자라는 별이 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수백만 년 걸려요. 네, 초등학생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 원시별의 질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태양에는 질소가 존재하면은 질소는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원자들은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아, 질소가 없다는 게 원자 상태의 질소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복잡한 분자 상태로 인해 질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자 상태의 질소는 우주 어디에나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구에만 있는데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심오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분자 자체는, 기초 재료가 될 수 있는 물질들 자체는 우주에 되게 흔하다는 것을 저희가 천문학자들이 알게 됐는데, 근데 걔는 재료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완성된 논리가 되진 않잖아요. 뭔가 되게 복잡한 추가적인 운이 겹쳐가지고 좀 그런 진화가 되게 잘 되어야 이런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아기별 평균 부피가 얼마예요? 평균 부피요? 부피가 얼마지? 그 부피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태양 있잖아요. 태양보다 더 커요. 더 큰 상태에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그런 단계예요. 네.
별에서 세포들 지구처럼 생명체가 될 수 있어요? 앞부분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아기별 네. 주변에 도는 그 원소들이 아. 지구처럼 생명체가 될 수 그게 이제 방금 전에 이 학생이 말한 거랑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는 그 다른 아기별은 아니고 좀 멀리 있는 그냥 좀 태양과 비슷한 별 주변에 다른 행성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를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시간 간격이 거의 8년 정도 되는데 이게 천천히 공전하고 있는 거를 천문학자들이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가운데 별을 이렇게 빛으로 가림막으로 가리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이렇게 행성들이 이제 다른 별들 중에도 이렇게 있다는 거는 밝혀졌지만 이 행성들의 생명체가 과연 진화를 할 수 있는가는 아직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행성의 생명체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현재 기술력으로는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천문학자로서 가장 보람될 때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정의과학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구비가 나라에서 그래도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문학은 조금 그렇게 연구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편인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연구비가 사실 천문학은 주로 선진국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돈이 좀 있는 나라들만 하는 약간 사치를 부릴 때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돈이 좀 없어지면 가장 먼저 예산이 깎이는 게 천문학과 같은 기초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몇 년 전에 R&D 예산이 팍 깎였을 때 천문학 연구원들도 좀 많이 떠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 다시 좀 연구비가 복구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나 아니면 저 같은 이제 연구원들도 정부에서 공고를 해요. 지원을 해보고 연구 과제를 지원을 해보고 선정이 되면 1년에 얼마 정도 이제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거를 지원해서 연구비를 딸 수 있으면 좀 더 풍족한 연구실 생활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못 따게 되면은 좀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람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여러 해외 천문학자들이랑 만나가지고 서로 연구 결과들을 얘기를 하면서 하는 논의하는 그런 순간이 제일 보람이 돼요. 되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막 1년, 2년 동안 논문을 내가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보람이 있고, 또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남들은 항상 잊고 지내는 이런 우주의 천체들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는 것에 자긍심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학생들 질문 2개만 받고 나머지는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분창은 무슨 책이에요? 그게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색깔이에요. 사람 눈으로. 그래서 전파라는 이제 파장, 그러니까 색깔로 불리우는 건데,
이러한 그 원반의 이미지를 저희가 사실 보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사람의 맨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전파라는 망원경으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망원경의 신호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색깔로 변환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낸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색깔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음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원에서 아기별로 된 시간이 얼마예요? 그거는 이제 수십만 년 정도 걸려요.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네, 그러면 공개 질문이 여기까지 됐고요. 일단 답변 열심히 해주신 정재영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쉬는 시간을 10분 정도, 3시 5분까지 가질 예정이고요. 2부 때는 중간에 화장실 가는 남들한테 좀 많이 그 피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실 갔다 오시면